네이버 랩스의 김훈민 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훈민이라고 합니다. 에테크 처음 연사로 나와서 게다가 외부 연사인데 재미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소개드렸던 네이버 랩스의 김훈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도커와 쿠베르티스를 이용한 빌드 서버 가상화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었는데요. 일단 정작 내용은 보시면은 쿠베르티스 분석한 내용이랑 이제 삽질한 내용들이 주가 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뱃속에 있고요. 2011년까지 웹 개발 계속 해오다가 이제 2014년까지 이제 네이버 랩스의 성능팀 그리고 아커스 캐시 개발 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엔디플로이 파트로 들어가서 빌드 배포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알 홍보인데요. 예, 저희 네이버 랩스는 이제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랩스는 네이버의 핵심 기술 내재화를 위해서 연구 개발하는 그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 전문가분들께서 모이셔서 이제 멋진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는 또 이제 에테크 같이 비슷한 취지로 D2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헬로 월드라는 자체 세미나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요새 채용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네, 각설하고 예. 오늘의 주제는 엔디플로이와 이제 도커, 코OS, 쿠베르티스 요 네 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혹시 이 키워드들이 익숙하신 분들 계신가요? 도커를 좀 써보셨다. 네, 제가 질문을 사실은 오늘 자료가 이제 도커를 어느 정도 아신다는 가정하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께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께는 또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럼 어쨌든 간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제 천천히 보셔서 조금이라도 얻어 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엔디플로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해 드리고요. 왜 이제 쿠베르티스를 썼는가, 그리고 쿠베르티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경험으로 얻은 소소한 이야기가 시간이 남는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디플로이는요, 네이버와 라인,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사용하는 빌드 배포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관리하는 젠킨스 서버를 좀 쉽고 강력하게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툴인데요. 일단 접근 권한 관리라든지 배포할 서버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시나리오를 좀 자세하게 적어서 이제 자유도 높게 빌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많이들 쓰는 기능으로 이제 인하우스 앱 배포 기능도 있어서 이제 사내 배포할 때나 아니면 베타 버전 배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겉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첫 화면이고요. 근데 자세히 설명을 보시면 이제 너무 위에 있네요. 그 오픈소스 빌드 서버라고 돼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젠킨스 서버를 빌드 서버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엔디플로이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엔디플로이에서 조금 이제 많은 운영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젠킨스 설치를 어떻게 해요? 아니면 플러그인을 못 깔아야 되나요? 아니면 서버 검색이 안 돼요. VM에 올려 쓰고 있는데 빌드가 너무 느립니다. 이런 류의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보스께서 젠킨스를 풀로 한번 제공을 해보는 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좋은 사양의 이제 서버를 몇 대 구비를 해두고 그거를 공용으로 쓰면서 이제 풀로서 제공을 하면 사용자가 좋아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서 고민을 시작했는데 고민을 해보니 VM만으로는 해봤더니 해결이 잘 안 되었고요. 그리고 고사양의 공용 빌드 서버에 젠킨스를 여러 개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사용자별로 독립적인 환경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뭐 사실 답은 나와 있죠. 요즘 유행하는 도커랑 도커를 잘 지원하는 OS들, 뭐 CentOS 7이나 CoreOS 같은 것들을 시작을 해서 일단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터디를 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곧 도커만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요. 주된 이유가 여러 호스트에서 컨테이너를 관리하려면, 그것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도커는 이제 CLI를 통해서 쉽게 한 호스트에 있는 컨테이너를 조작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여러 호스트로 퍼지게 되면, 물론 지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도커 관련된 생태계가 좀 확장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완전한 답은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해주기 위한 도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처음 찾아본 게 이제 CoreOS의 플릿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로고도 보셨죠. CoreOS라는 경량 OS에 내장이 되어 있는 플랫폼인데, 시스템D라고 하는 이제 리눅스를 많이 운영해 보신 분들은 이제 이니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대체하는 새로운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인데, 이거를 이제 호스트 레벨이 아니라 클러스터 레벨로 지원하는 플릿을 찾아보게 됐고요. 그런데 해보니 저희한테는 잘 맞지 않다고 결론을 지었는데, 그 이유가 스케줄러가 너무 단순했습니다. 이게 너무 단순했고, 도커 컨테이너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어떤 도커 컨테이너가 어디에 떠 있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색 기법이 필요한데, 그런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직접 구현을 해야 됐고요. 하지만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여러 호스트에서 간단히 실행할 목적이시라면 이제 플릿은 아주 좋은 솔루션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 번쯤은 보실 만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커 스웜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때마침 한참 찾다가 보니 스웜이라고 하는 또 도커 쪽에서 작년에 이제 한참 홍보를 하던 녀석인데, 마침 0.1.0 첫 릴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하고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로드맵도 되게 화려하고 도커 커뮤니티에서 직접 밀고 있고 해서 이제 주저없이 분석도 해보고 이제 적용을 했는데, 너무 기능들이 부족했어요. 일단 밸런스 스케줄러가 없어서 이제 기본으로 내장된 스케줄러가 너무 좋지가 않았고요. 직관적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리밸런싱, 뭐 예를 들어서 뭐 컨테이너가 죽었는데 다시 살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이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잘한 버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컨테이너 리스트가 캐싱이 돼 있는데 캐시가 플러시가 되지 않아서 뭐 옛날 게 계속 보인다든지, 아니면 스웜에는 에이전트가 깔리게 되는데 에이전트가 죽어도 모른다든지, 이제 그거를 마스터가 모르고 있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사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최근에 이제 출시된 0.2.0 버전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는 들었는데, 여전히 아직은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버렸죠. 일정을 못 맞췄습니다.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제 못 맞췄고, 이제 잘릴 뻔했는데 이제 안 잘렸고요. 그 다음에 본 게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다는 이제 쿠베르티스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구글이라 하니까 뭐 있어 보이잖아요. 좀. 일단 쿠베르티스는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배조타수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컨테이너들을 이렇게 조작을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일단 쿠베르티스는 구글에서 공개한 리눅스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뭐 구글 컴퓨팅 엔진이나 아니면 AWS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잘 동작을 하고, 이제 IDC를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들이라면 물리 장비들도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말로는 구글의 리눅스 컨테이너 운영 경험을 잘 녹여놨다고 하는데요. 한 10년 정도 컨테이너를 운영을 했었대요. 옛날부터. 도커가 나오기 한참 전부터. 근데 이제 일단 받은 느낌은 뭐 구글이라는 이제 요다 마스터가 잠깐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조금 알려준 수준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은 이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설치나 사용법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실제로 사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보이시는 저런 명령어 몇 개만으로 이제 클러스터 관리가 가능한데요. 그만큼 뭔가
이제 추상화가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쿠베르티스의 기본적인 아키텍처와 이제 기본적인 동작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쿠베르티스 기더브 페이지에 딱 가시면 디자인 문서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좀 복잡한데 이제 이거를 좀 단순하게 좀 줄여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쿠베르티스는 이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마스터와 그리고 실제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미니언으로 나눠지고요. 각 역할에 따라서 설치되는 서버 프로세스가 다른데 이제 마스터에는 API 서버,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그리고 스케줄러 이 세 가지 데몬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미니언에는 큐블릭과 프록시라고 하는 두 개의 데몬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미니언부터 살펴보면 포드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포드라는 게 도커 컨테이너들을 묶은 쿠베르티스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큐블릿은 이 미니언에서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들을 직접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에이전트 데몬이 되겠고요. 그리고 프록시는 이제 포드에 대한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로 넘어가서 이제 파랗게 표시된 게 있죠. API 서버가 실제 마스터 역할을 하는 메인 프로세스고요. 쿠베르티스의 모든 기능이 이 마스터를 거치게 돼요.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컨테이너 집합인 포드의 복제를 담당하는데 동일한 역할을 하는 포드가 여러 개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이 모듈을 거치게 되고요. 스케줄러는 이제 포드가 어떤 미니언에서 실행돼야 되는지 결정을 해줍니다. 표정을 보니까 이제 왠지 이러실 것 같은데, 네 이상하죠. 이게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실은 이제 쿠베라든지 오픈 소스 도커 커뮤니티에 있는 여러 가지 오픈 소스 플랫폼들이 다들 문서화가 잘 안 돼 있거나 어렵게 설명이 돼 있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보든지 아니면 많이 사용하면서 경험을 쌓으셔야지 이제 조금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쿠베르티스를 처음 적용하면서 이제 느꼈던 경험들을 잠깐 이제 설명에 포함을 시켰으니까 좀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포드는 컨테이너들의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쿠베르티스에서 포드는 JSON이나 YML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적어주고 아까 보셨던 kubectl create 저거 해주면은 생성이 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도커 여러 옵션들을 쫙 나열한 것 뿐이에요. 뭐 이미지, 도커 이미지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변수 설정이라든지 포트 설정, 뭐 볼륨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설정에 어려운 게 없으실 거고요. 그냥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떤 도커 옵션이랑 매칭이 된다. 사실은 저도 불만인 게 이게 문서가 잘 안 돼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것만 좀 아시면은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포드는 단순히 컨테이너 집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포드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아니면 몇 개든지 복제할 수 있는 임시의 저환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쿠베르티스가. 그래서 포드는 어떤 호스트에서 실행되든지 상관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네트워크의 지원이 필수적이에요. 하나의 호스트에서만 실행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도커 네트워킹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제 이렇게 도커 같이 호스트 환경과 독립적인 컨테이너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디폴트인 브릿지 인터페이스를 쓰는 방법 또는 호스트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같이 공유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아직은 지원되지 않지만 맥 VLAN이라고 하는 뭐 스위치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녀석들이 지원이 될 예정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일단은 디폴트인 브릿지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컨테이너 하나가 실행되면 이제 호스트에는 이런 모양의 네트워크 구조가 생성이 돼요. 이제 약간 좀 어색해 보이지만 하나씩 보시면 일단 이제 도커 브릿지, 도커 제로라고 하는 도커 데몬이 생성한 도커 브릿지를 중심으로 이제 양쪽으로 버추얼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되죠. 이거는 이제 브릿지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것들이 양방향으로 컨테이너와 호스트 간의 연결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브릿지가 지원하는 IP 대역, 서브넷 대역에 따라서 이제 컨테이너가 독립된 IP를 이와 같이 10.1.15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된 IP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이제 컨테이너로 접근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 하지만 컨테이너에서는 이제 외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IP 테이블 마스커레이드 설정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컨테이너 하나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독립된 IP를 가진 이제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생기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도 그대로 이제 별도의 IP를 가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엔진엑스 포트를 이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보려면 이제 도커를 아시는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P 옵션을 이용해서 이제 위와 같이 80 포트를 외부에 있는 80으로 이제 익스포즈 시켜라라는 이제 옵션을 통해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도커 데몬에서는 이 옵션으로 실행된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제 DNAT 정책을 IP 테이블즈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가 두 개 있는데 그렇다면 같은 호스트에서 이제 컨테이너 두 개가 서로 연결되려면 컨테이너끼리 서로 통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같은 브릿지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IP를 알면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IP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도커에서는 링크라는 옵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두 컨테이너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커가 이제 이렇게 링크로 연결된 컨테이너에는 환경 변수들을 여러 개 세팅을 해주는데 이 환경 변수에는 각 연결된 컨테이너의 이제 IP 주소라든지 포트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호스트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확장을 시켜볼게요. 호스트가 두 개가 되면 이제 약간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이렇게 이제 호스트에 이제 특정 포트를 가지는 컨테이너가 하나씩만 있을 때는 당연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P 옵션을 이용해서 그냥 DNAT 정책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죠. 그런데 같은 포트를 쓰는 컨테이너가 두 개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뭐 포트를 이제 노출시킬 포트를 하나는 8080, 하나는 8081 같은 걸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가 있긴 한데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기법들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고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이제 쿠베르티스에서는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쿠베르티스가 지원한다기보단 이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구축돼 있을 때 쿠베르티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물리 네트워크 위에 구성되는 가상의 네트워크를 뜻하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보시다시피 이제 도커 브릿지로 생성된 각 컨테이너의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죠. 이것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가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IP를 이용해서 각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겁니다. 일단 이런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플랫폼들도 아주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계속 도커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저희는 이제 설치하기도 쉽고 운용도 간단한 코어OS에서 이제 만들어낸 플란넬이라고 하는 오버레이 네트워크 생성 데몬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일단 플란넬은 각 서버에서 실행이 됩니다. 서버 데몬이고요. 실행되면 그림처럼 보실지 모르겠지만 도커 제로라고 하는 이제 도커 브릿지와 ETH0이라고 하는 호스트에 있는 이더넷 인터페이스 사이에 들어가게 돼요. 도커 데몬이 턴탭이라고 하는 이제 타입의 이제 어떤 일종의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도커 제로로 들어가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패킷들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제 결국에 이제 플란넬이 저 중간에 끼므로써 도커 IP를 물고 나오는 패킷들은 이제 적당한 그 IP를 가지는 호스트를 찾아서 이제 해당 도커 컨테이너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이제 실제로 통신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일단은 됐다고 보고요. 이제 플란넬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컨테이너들끼리 IP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하나의 호스트에서 이제 컨테이너들을 그룹핑하고 이제 이것들이 하나의 IP를 가지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커가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C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커널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건데요. 일단 도커에 있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옵션이 따로 존재를 하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특정 컨테이너는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네트워크 환경을 그대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옵션을 이용해서 이제 에이전트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실행된 컨테이너들은 그림과 같이 하나의 IP,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쿠베르티스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갔는데 이제 같은 메커니즘이지만 중간에 이제 일종의 그냥 더미 컨테이너를 하나 뒀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포즈라고 불리는 컨트롤 컨테이너가 존재하고 이걸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관련된 그룹핑할 컨테이너들을 붙여주는 거죠. 두 개가 이렇게 붙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이제 쿠베르티스의 포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포드가 이제 복제될 수 있는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복제를 담당하는 게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입니다. 역시나 포드랑 마찬가지로 이제 YML이나 JSON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정확히는 이제 위에 보이시는 이 글자의 설정에 보이시는 포드 템플릿이라고 하는 곳에 포드를 설정을 하고요. 그 위에다가 리플리케이션 개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이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실제 이 포드에 대한 복제를 해주는 이제 컨트롤러를 생성을 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일을 하고 이제 상태가 없는 포드 3개가 이렇게 각각의 호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리플리카가 3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에 있는 포드와 API 서버 가운데 있는 큐블릿은 아까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 에이전트가 이제 각 포드랑 자기가 떠 있는 호스트의 포드와 컨테이너들을 관리하는 에이전트이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포드 하나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큐블릿이 이를 바로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고 API 서버에 알려주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API 서버가 먼저 알아챌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이제 API 서버와 같이 뜨는 별도의 데몬인데 이게 10초마다 한 번씩 이제 API 서버에 물어봐서 이제 포드의 리스트들을 모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 뭔가 변동이 생기거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다시 살려라라고 하는 명령을 API 서버에 날리고요. 그리고 API 서버는 큐블릿에게 또 이벤트를 날리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포드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포드가 새로 생성됐다는 것은 컨테이너가 새로 생성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IP도 바뀌게 돼요. 만약에 뭐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컨테이너의 특정 IP를 가지고 뭐 개발을 했다거나 그런 환경으로 돼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드들을 좀 묶어주면 좋겠죠. 프록시나 뭐 로드 밸런서 같은 게 중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런 포드들을 관리를 해주고 외부에서는 이제 프록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면 포드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쿠베르티스에서는 서비스와 프록시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서비스는 역시나 뭐 포드나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와 비슷하게 이제 YML 같은 걸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록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프록시 역할을 할 때 노출할 포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포드들을 묶어서 그룹핑 할 것인가 셀렉터가 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생성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는데요. 일단 포털 IP라고 하는 별도의 IP가 배정이 돼요. 그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IP고 외부에서는 모르는 IP죠. 그 포털 IP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도커와 다른 서브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커와 IP가 충돌할 수가 있고 충돌하게 되면 이제 포트를 못 쓰게 되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이제 별도 다른 서브넷을 가진 포털 IP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포털 IP가 생성이 되면 이제 각 서버에는 프록시 데몬들이 뜨게 되는데요. 떠 있는데 그 쿠빌릿 같이 이 프록시 데몬은 이제 이 포털 IP가 생성된 거를 알아차리고 이제 각 포드에 대해서 자기가 담당하는 포드에 대해서 이제 포트를 열어서 이제 프록시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IP 테이블 정책, 도커와 비슷하게 IP 테이블 정책을 바꿔서 이제 저 포털 IP와 이제 포트를 통해서 이제 프록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호스트 설정을 IP 테이블 호스트 설정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구성이 되고 나면 이제 어떤 프록시로 가든지 간에 이제 로드 밸런싱을 위해 프록시끼리 이제 서로 포워딩을 통해서 이제 부하도 분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림이 좀 이제 아까보다는 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정리하면은 이제 쿠베르티스는 마스터와 미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API 서버가 대부분의 작업을 담당을 하고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이제 그 복제를 그리고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스케줄러는 이 포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미니언으로 가야 되는지 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미니언에는 큐블릿과 프록시가 있는데 큐블릿은 이제 미니언에 있는 포드라고 불리는 컨테이너 집합을 관리를 해주는 일을 해주고 프록시는 이제 특정 포드들의 그룹을 서비스로 묶어주면서 이제 로드 밸런싱도 수행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혹시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약간 질문 있으신가요? 네.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마스터가 있다는 얘기는 마스터가 16포인트 페일러라는 게 있잖아요. HA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고. 네. 혹시가 미니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미니언 PD의 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좀 네. 일단 HA 구성은 뒷부분에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프록시가 사실은 해주는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IP 테이블 정책을 바꿔서 이제 바꾸는데 이제 모든 IP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 그림 중심으로 보시다면 이제 호스트 A, B, C 호스트 A에는 이제 호스트 A, B, C에 해당하는 모든 IP 테이블 DNAT 정책이란 리다이렉트나 DNAT 정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때 모두 추가해 주는 거죠. 연관된 호스트랑 이런 것들을 다 추가를 해줘서 이제 사실은 저 프록시가 실질적인 프록시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런 설정을 바꿔주는 거고 이제 실제로 로드 밸런싱은 이제 IP 테이블의 DNAT 정책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라운드 로빈처럼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IP 테이블 정책을 바꿔주는 프록시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IP 테이블 그 항목이 좀 적으면은 괜찮은데 그게 많아지면 몇 천 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성능적인 이슈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소규모 클러스터에는 이제 충분히 쓸만한 구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개선될 여지가 나중에 있다는 이제 이슈도 봤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쿠베르티스를 쓰면서 이제 엔디플로이 빌드풀을 준비를 했는데 하면서 이제 어떤 과정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요구사항은 이랬습니다. 고성능 SSD 장비를 몇 대 이렇게 여러 대 준비를 해놓고 공용 빌드 서버를 제공을 하자. 그리고 사용자가 발급 요청을 하면 이제 독립된 젠키스 서버와 접근 URL을 생성을 해주자.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특정 호스트가 죽더라도 이제 빌드 서버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른 서버로 넘어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페일오버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 데이터는 백업을 해주자라는 게 이제 핵심 가치였고요. 기존에는 안 됐던 거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화면에 이거 하나 추가된 거예요. 이제 되게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게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기존에는 기존에 쓰던 젠키스 서버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서버를 설치해주는 기능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제는 풀에서 할당받을 수 있는 기능이 더해진 거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아키텍처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정확히는 이제 대부분은 쿠베르티스의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이제 보셨던 아키텍처가 그대로 나와 있죠.
저희가 이제 OS로는 이렇게 분리 장비에는 CoreOS를 설치를 해서 이제 여러 개의 마스터와 여러 개의 미니언으로 분리를 시켰고, 마스터는 미니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설정을 해뒀고요. 그리고 각 서버에 이제 이제 사용자별 젠키스 인스턴스들이, 젠키스 포드들이 실행이 돼서 이제 백업이 되고 호스트 위치를 바꾸고 하는 기능들이 이제 쿠베르티스를 이용해서 이제 구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멀티마스터에 대한 고민은 이제 이 시점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별 도커 이미지가 이제 저희는 이제 사용자가 젠기슨을 이제 발급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사용자별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구현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조금 좋지 않은 이제 디자인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현재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별 이미지가 생기고 이제 그 이미지는 즉시 이제 도커 레지스트리, 사내에 구축된 도커 레지스트리에 이제 푸시가 돼서 이제 그때그때 백업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저희는 CoreOS를 사용을 했어요. URL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신 커널과 리눅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경량 리눅스 배포본인데요. 구글러들이 회사를 나와서 차린 벤처에서 만든, 1년도 안 돼서 만든 이제 OS고,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다시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시스템 D라든지, 오타네요. 시스템 D라든지 저널 D, 플리티 같은 최신의 그리고 좀 유용한 서비스들을 좀 쉽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CentOS 7이 아직 초기 단계라 사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니시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통해서 OS 관리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근데 이건 다 사실은 이제 좀 그냥 핑계고 그냥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궁금했고 그냥 써보고 싶어서 이제 그랬고, 근데 결론은 그냥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자동화를 위해서 안십을 적용을 했는데 지금 많이들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쓰고 있는데 CoreOS나 이제 쿠베르티스 클러스터 운영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요. 호스트별 이제 OS나 이제 플랫폼 설정을 자동화해서 이제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그냥 짚고 넘어가자면, CoreOS에는 파이썬이 기본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설치하셔야 안십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쉽게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십을 호스트 설정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양은 좀 더 있는데 이제 필수적인 것만 추려왔습니다. CoreOS의 업데이트 정책도 바꿀 수가 있고요. 쿠베르티스 버전도 여기서 명시하고 이제 안십을 태스크를 시행을 하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재실행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젠키스 도커 이미지는 일단 올인원으로 하나만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 개는 안 만들고 하나만 이제 전부 다 포함하는 녀석을 하나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에서 주로 쓰는 빌드 도구나 SDK를 미리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JDK나 메이븐 그래들 같은 거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SDK 같은 경우는 전체 설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필수 플러그인들 당연히 미리 설정하고 있어요. 일단 도커 파일은 오피셜한 젠기스 도커 파일을 기반으로 이제 사내에 맞게 사내 계정을 적용한다든지 사내 플러그인 설치한다든지 하는 변경을 좀 가했고요. 기타 이제 고생을 해서 직접 이렇게 수정한 부분도 있었고요. 되게 고생하신 분 저 앞에 계신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튜닝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빌드 도구나 SDK는 이제 호스트에 설치를 해서 볼륨 마운트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빌드 도구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유지 관리 같은 것들을 좀 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했는데 이제 현재까지는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컬 라이브러리 저장소도 역시나 메이븐이나 그래들 같은 이제 라이브러리 저장소도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기스 리버스 프록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용자가 젠기스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해서 띄우면 이제 접근이 쉬워야 되잖아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정된 URL에 생성된 젠키스 아이디만 입력하면 이제 전용 젠키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현이고요. 이제 간단히 고랭으로 구현을 했고, 이제 역시나 쿠베르티스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포드나 서비스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80 포트를 별도로 이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80 포트를 호스트에서 노출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URL로 젠기스 아이디가 요청이 오면 이제 쿠베르티스 API 서버로 이제 질의를 해서 정보를 확인한 후에 엔드포인트 IP를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두 가지 의문이 드실 텐데 이제 API 서버에서 지원하는 프록시를 쓰지 않는 이유. API 프록시에서는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기능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쓰지 않은 이유는 일단 URL이 예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API 서버로 모든 요청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요청량 제한에 금방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그렇다면 어차피 이제 매번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메모리에 이제 그런 디스커버리 정보를 캐싱을 해두고 있고요. 이제 주기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I 서버에는 이제 포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한 와치 API를 제공을 해요. 웹소켓을 이용해서 이걸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갱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도커 레지스트리에 관해서 그 엔디플로이 전용의 도커 저장소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내 도커 이미지 저장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별 저희 구성에 따라서 사용자별 젠기스 도커 이미지를 저장을 하는데 지금 V1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디프리케이트가 됐어요. 도커 1.6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V2가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배포가 되고 있는데 무조건 쓰십시오. 이제 V1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진짜 느리고요. 그리고 자주 죽어요. 심지어 이제 가만히 있는데 슬립하다가 슬립 명령이 익셉션 떨어져서 그냥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 SQLite를 쓰다 보니까 간혹 이제 업데이트 락에 이제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데몬이 살아있지만 동작을 하지 않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커 1.5 버전까지는 아직 지원이 V2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고 저희도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V2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이그레이션은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제 다음 주쯤이나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터 이중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일단 쿠베르티스는 아직 마스터 이중화를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L4와 아까 말씀드렸던 플릿이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D를 클러스터 상에서 이제 동작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툴을 사용을 했는데 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간략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일단 L4 장비를 두고요. 마스터 장비를 여러 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마스터 프로세스가 세 대 중에 하나의 호스트에서만 실행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플릿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플릿에 이제 플릿이 클러스터에서 동작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라는 거를 장비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마스터가 true인 것만 이제 마스터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대라면 세 대 중에 한 대에서만 일단 띄워두고 이 녀석이 죽으면은 이제 다른 서버에서 마스터가 true인 다른 서버에서 실행을 해서 이중화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L4에서는 한 번에 이제 하나의 연결만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만 가겠죠. 참고로 마스터는 이제 여러 개가 동시에 떠 있으면은 어떻게 동작할지 장담을 못 한다고 일단 문서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설정은 이렇게 있는데 뭐 나중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쿠베르티스에는 기본적으로 뭐 운영에 필요한 뭐 UI 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작업을 위해서 간단하게 웹 UI를 구현을 해서 포드 상태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나 뭐 리버스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의 상태 같은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 다른 기타 기능 같은 경우는 뭐 포드를 내렸다가 이제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다시 살릴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뭐 그런 간단한 기능 정도만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모니터링은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문서 보면 바로 나오는 설치도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적용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스터디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괜찮나요? 네. 경험담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일단 발전 가능성은 이제 어떤 도커에 관련된 한해서
이제 발전 가능성과 성숙도 둘 중에 선택하라면 이제는 저희는 성숙도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수험을 딱 열심히 봤는데 당연하죠. 이제 도커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밀고 있고 당연히 로드맵 상에서도 많은 기능들이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당장 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시간만 까먹고 이제 쿠베로 넘어오는 이제 약간 비용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니까 빠르게 발전하는 플랫폼이라면 가능하면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성숙도를 보고 빨리 적용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이 충분히 발전했다면 그때 적용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수험 같은 경우는 지금 쿠베르티스를 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 언어를 익히면 좋으세요. 당연한 거지만 이제 도커 쪽 이제 에코시스템들은 전부 다 고 언어 위주로 돌아가요. 당연히 이제 도커가 고랭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 익히면 좋고요. 그리고 최신 OS 플랫폼은 공짜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저희가 코OS를 이제 도입을 하고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이제 최근에 버그들도 많았어요. 최근에 겪었던 버그는 시스템D의 버그였는데 이제 메모리 리밋을 걸어놨는데 그 메모리 리밋을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죠. 시스템D 버그 때문에. 그게 최근에는 코OS 최신 버전에서 해결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해 놓은 버전에서는 이제 여전히 그 쉬운 방법을 못 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널D 이제 시스템D로 넘어가면서 이제 로그 시스템도 중앙 집중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녀석이 메모리에 로그를 기본적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깜빡 잊고 있다가 나중에 정작 보려고 하면 못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로그라면 반드시 퍼시스트 모드로 동작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소스 제한은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당연한 얘기고요. 도커 타임존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있는데 뭐 ETC의 로컬 타임 볼륨을 마운트하면 쉽다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커 파일에 직접 수정을 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도커 진영에 운영 툴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쓰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도입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나 이제 질문 한 2개 정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드에서 나오는 게 도커 이미지인가요?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이제 도커 이미지를 떨궈주는 기능은 현재 추가 중이지만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젠킨스가 그냥 범용 빌드 서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는 있는 거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잘 쓰고 그냥 도커 데모원에다가 다이렉트로 리모트로 빌드 커맨드를 날려가지고 나온 결과를 쓰고 있는데 설치할 게 아무것도 없고 플립도 안 깔고 그런 거는 사실 고려를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이제 1차적으로는 엔디플로이에 붙이기 위해서 저런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2차적으로는 말씀하신 트라비스나 아니면 드론 같은 이제 오픈소스 빌드 서버들은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때그때 도커 컨테이너를 띄워두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서 빌드를 수행하는데 그 기능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저희 엔디플로이라는 플랫폼에 잘 붙이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험으로는 그렇게 했더니 네. 도커 파일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캐시가 되니까 약간 바뀐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리빌드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방향을 고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오늘 발표 드린 내용은 그 과정 중에 하나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빌드 결과물에 대한 관리는 일단 역시나 계획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엔디플로이에서는 이제 빌드 결과물을 자체적으로 패키징을 해서 이제 자체 저장소로 전송을 하고 있어요. 바로 배포 가능한 형태로.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의도는 아마 도커 이미지 자체를 이제 빌드 결과물이 도커 이미지라고 가정을 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해서 그거를 어딘가 올려주는 기능은 아직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어요. 네네. 실제 컨테이너 내부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없잖아요. 네네. 영역적이지 않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커 레지스트리로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제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쿠베르티스 같이 이제 멀티 호스트 환경에서는 볼륨 컨테이너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앙 저장, 이제 하일리 어베이러블한 S3나 아니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오토블랙패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해서 이제 중앙 저장소에 볼륨을 저장하고 그거를 그냥 링크하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